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게 됐네요. 마지막 6주가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3주 잘라서 부가세 종수세를 할까. 그러던 차에 참 7월도 부가세 신고 기간이고 부가세 울산은 좀 방점을 찍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도 설명은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맥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강의 끝나면 제가 또 링크 걸어드리고 할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이제 중간중간 질문도 해주시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가세도 그렇고 종소세도 그렇고 결국은 세금은 이 공식이에요. 번 돈에서 벌기에 쓴 돈을 빼는 구조다. 이익에 대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장사를 하든지 세금 계산을 하든지. 그러면 부가세 때는 이 번 돈을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썼고 벌기에 쓴 돈을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뺐죠. 그걸로 끝났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이 번 돈을 수익금액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벌기에 쓴 돈을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익금액, 필요경비. 수익금액은 다른 말로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니까 소득금액이긴 한데 주의할 게 소득금액 다른 말이라는 거. 누가 봐도 틀린 말처럼 구분해 놓았으면 공부하기가 더 수월할 건데 다른 말입니다. 소득과 소득금액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금액을 결정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세금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예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다 틀린 거예요. 부가세 과세표준과 종소세 과세표준은 정의하는 게 틀려요. 종소세 같으면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결정됐으면 이제 세율을 곱해야겠죠.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세액공제라는 걸 또 해줍니다. 종소세가 결정돼요.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죠? 따지고 보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런 기본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을 결정되죠.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납부할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이 구조를 가만히 볼게요. 이 공식에 절세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크면 되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니까 빼는 게 많으면 세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적객증빙을 많이 받아라. 종합소득세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작게 내기 위해서는 얘가 많아야겠죠. 빼는 거, 필요경비. 소득공제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죠. 세액공제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럼 세금 내려갈 거잖아. 다 빼지는 거니까. 부가세 때는 제가 세율에 대해서 크게 설명 안 했어요. 매출세액을 결정할 때는 매출의 10%가 아니고 매출액의 10%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구하려고 하면 매출에서 나누기 11을 해라. 이거 기억나시죠?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은 뭐죠?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라고 했죠. 과세표준을 X라고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X 곱하기 세율은 매출세액이잖아. X가 뭐예요? 매출액 곱하기 세율 하니까 10% 세율 하니까 매출세액이 나온 거죠. 우리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때 배웠던 거. 매출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가세는 매출액 곱하기 10%였죠.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매입액 곱하기 10%잖아요. 10%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부가세는 세율을 강조 안 했어요. 변하지 않은 10%의 단일 세율을 부가세는 가지고 있다. 세법에서. 근데 종합소득세는 제가 세율에 동그라미 칠 이유가 얘는 단일 세율이 아니에요. 세율이 제일 적게는요. 6%. 최고 구간에 걸리면 42%. 42%면 거의 절반을 세금 내야 돼요. 엄청난 거죠. 이런 세율을 어떤 세율이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세율에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세율도 적게 가면 좋겠죠. 42%보다 6%가 훨씬 적잖아요. 맞죠? 적게 가면 좋은 거죠. 가만히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까만 고민하면 세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분석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결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요 큰 맥락만 일단 이해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본인 공제가 있어요. 150만 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계존비속 어머님, 아버님, 자녀, 배우자 150만 원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경비, 부가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써도 경비 처리할 기준에 맞췄어야죠. 부가세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빼진다. 다른 말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빼진다.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범위는 아주 작은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인건비도 안 되잖아. 그런 인건비 같은 것도 빼진다니까. 종합소득세는 부가세보다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뺄 게 많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과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지 빼지는 거예요. 아예 학원 보내는 거, 그런 질문 들어와요. 우리 애 학원 보내는 거 내가 벌었어. 결국엔 내가 번 돈으로 학원 보내는데 왜 안 빼지냐. 사업과 연관성이 없어서 못 빼는 거예요. 왜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죠. 적격증빙. 사업과 연관성과 형태가 동시에 충족돼야지만 빼진다, 부가세는. 그런데 종소세는 아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크고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인건비도 빼지는 거예요. 세금계산 못 받아도. 형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종합소득세는. 그런 증빙들을 이런 책에서는 소명용 증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격증빙하고는 조금 다르죠. 적격증빙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소명용 증빙은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좌이체 내역도 돼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지만 돈을 준 흔적들은 남아있다고, 그 사업자한테. 증거가 되죠, 쉽게 말하면. 사업상 지출을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 계좌이체 내역은요, 이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 있으면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소명용 증빙은 뭉치면 뭉칠수록 강해져요. 증거는 뭉치면 뭉칠수록 강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용 증빙은 형태가 중요하지 않지만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곤란해요. 다른 증빙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가급적이면 해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다른 증빙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간이 영수증을 받았어. 근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계좌이체 내역도 같이 있네. 그러면 누가 봐도 사업을 위해 지출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소명용 증빙은 형태가 중요하지 않는 대신에 증빙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둬라. 그래야지 필요경제로 인정이 쉽게 된다. 그리고 소명용 증빙은 단어 그대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증빙 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사업용으로 쓴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증빙들이에요. 소명용 증빙 뜻이. 종합소득세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종합소득세죠.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방금 질문 준 것처럼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할 수도 있죠. 그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소득은 어떤 소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로소득. 그럼 내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자도 가지고 있어. 그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죠. 그러면 종합해야지.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아지겠죠. 종합소득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세율에서 봐야 돼. 부가세처럼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거죠. 소득이 뭉치면 누진세율 적용돼서 세율이 높아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소득을 분산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직장도 다니고 사업자도 가지면 소득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백수야.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게 훨 이득이겠죠.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소득이 분산되니까. 그럼 요거를 잘 한번 또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업만 해.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세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가족 식당인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아내하고 내하고 공동 명의하면 되겠죠. 공동 명의하면요,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작년에 얼마 벌었냐를 보는 거야. 아내하고 나는 다른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공동 명의하면 세율이 내려가겠죠.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직장 다니고 사업자 있는 거 따로따로 해. 그게 절세야. 그런데 사업자만 하는데 소득이 클 경우에는 명의를 공동 명의 가지면 소득이 또 분산되겠죠. 요것도 절세법입니다. 명의를 공동 명의하는 거. 요것도 알아두면 종합소득세가 명의를 2명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는 나누기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함정이 있어서 그래요. 누진세율 엄청 내려가요. 그러면 소득을 이제 결국에 합친다 그랬는데, 방금 이제 소득 얘기, 사업소득 나왔고, 근로소득도 나왔고, 이자, 연금소득, 배당, 예. 그렇지, 양도소득 있잖아. 그래서 퇴직소득. 그리고 여기 없는 소득을 통칭해서 뭐라고 해요? 기타소득, 복권당첨. 그러면 종합소득이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소득을 합칠까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소득을 다 합치는 게 아니에요. 요 소득만 합쳐요. 얘를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이런 소득을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해요.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는 어떤 거냐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죠. 연속성이 없잖아.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이 건대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합산하지 않고. 집 팔면 양도소득 생기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얘들은 합산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얘들만 합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고 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합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본인공제 150, 그러니까 인공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50만 원씩.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150만 원, 자녀 2명이 있으면 300만 원. 부모를 동양하고 있으면 아버님 150, 어머님 150,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아내도 있어, 또 150. 그런데 조건이 이 기본공제를 다 해주느냐 아닙니다. 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사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연간 환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기본공제를 해줘요. 이 환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연봉 500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소득 활동하면 거의 기본공제 못 받는다 보면 돼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커, 그럼 기본공제 안 돼요. 부모님도. 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하나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꼭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이 합쳐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 소득금이 결정되죠.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부가 같이 했을 때는 증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격 증빙. 근데 종합소득세는 증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형태가, 증빙 형태, 사업과 인관성이 중요한 거고 증빙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장부를 적어요. 장부를 적지 않으면 내 아무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계사무실을 거래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을 기장료 얼마라고 표현을 하죠. 기장료. 기장은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부가세 때는 기장에 관한 말이 1도 없었죠. 부가세는 기장하고 상관없어. 근데 종합소득세는 기장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과세 유형은 결국 내가 일반 과세인지 간이 과세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 근데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이 중요할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세 유형은 부가세랑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장부 유형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는 장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부 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간편장부 작성해도 돼. 복식부기 의무자는 좀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적으라는 뜻이에요. 이 복식부기 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으면 작성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가계부 적는 거예요. 얼마 벌었고 뭘 썼고. 그래 간편장부 작성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홈택스 들어가면 양식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기장료 주잖아요. 기장료. 그거는 기장 대행을 맡긴다는 뜻이겠죠. 근데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같으면 기장료 줄만 하죠. 세무상식은 조금 있는데 회계 지식이 너무 없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을 하기가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기장료 주면 제가 좀 수긍이 돼요. 그런데 얘 간편장부 작성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장료를 왜 줄까요? 그냥 가계부 적는 건데. 회계 지식이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장부는 사업하면 그냥 적어야 되는 거예요. 세무대리인 쓰고 안 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부를 써야 내가 얼마 버는지 알지. 그냥 조그마한 식당 가도 포스 기계라는 게 다 있어요. 포스 기계가 아주 좋은 매출 장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부만 있으면 되죠? 사업자는. 그렇죠. 매입 장부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돈을 지출한 거, 지출 장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편장부 형태로 기록만 하면 되겠죠. 그럼 간편장부를 적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본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상한 생각. 신고할 때 장부를 주는 줄 알아. 장부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의 합을 그 칸에 적는 거예요. 그냥. 장부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입장부를 적으면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이 얼마고 내가 내 신용카드로 산 금액이 또 얼마고 현금 영수증으로 산 금액이 얼마고 다 나오죠. 그거 다 더할 수 있죠. 엑셀로 관리하면 쉽게. 그 합계를 적는 거예요. 칸에다가. 장부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는 장부 유형이 중요하고 장부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얘도 구분하는 과표가 있어요. 과표. 음식점 같으면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를 쓰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종합소득세 요것도 이해를 한 번만 좀 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과세기간은 전년도라 그랬죠. 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랑 장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달라요. 과세기간은 전년도라 그랬죠. 장부 유형을 판단하는 기간은 전전년도예요. 그걸 직전년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가 2020년도죠.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2019년도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 신고하죠. 작년 2019년도. 그런데 이 사업자의 장부 유형을 판단하는 것은 2018년도 수익 금액을 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1억 5천이 넘어갔으면 올해 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2018년도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면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과세기간은 전년도인데 장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직전년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작년에 사업하면요. 작년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내 장부 유형은 뭘까? 직전년도가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떤 대상자예요? 그렇지.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을 신규 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규 사업자들은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인 거예요. 한 10억 팔아도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명용 증빙이라도 증빙을 갖춰야 되고 반드시 장부를 적어야 된다. 장부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 가정해 볼게요. 재래시장에 할머니가 나물 팔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간편장부 작성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거의. 어려운 걸 떠나서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줘야 될 거잖아요. 불가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추계신고와 추계신고. 들어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정하여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추정하여 계산할까요? 추계신고는? 예를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춰야 되고 장부를 적어라 했잖아요. 근데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하는데 뭐를? 예를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요. 종합소득세는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편하죠? 얘가 편하죠. 훨씬 편한 거예요. 얘가 훨씬. 근데 아무나 안 해줘. 매출이 적거나 신규 사업자만 가요. 신규 사업자는 주계신고 가능하다 소리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규 사업자는 주계신고가 가능하다. 음식점은요. 주계신고는 이거 계속 복잡한 게 계속 이거 단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빠듯한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는 게 중요해요. 주계신고는 이런 거구나. 얘는 오늘 기억 못해도 돼요. 주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경비 처리를 해주는 거구나. 음식점의 단순경비율이 얼마냐면요. 보통 뭐 한식업, 양식업마다 율이 조금씩 틀려요. 숫자가. 보통 90%죠. 단순경비율. 89.7, 뭐 89.5,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90%거든요. 음식점. 그러면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추가신고 단순경비를 적용하면 필요경비가 얼마죠? 90%라고 하자면 9천만 원 경비 인정해 준다고 소리예요. 그럼 소득금액이 얼마 결정돼요? 1천만 원. 1억 팔았는데 소득금액이 1천만 원밖에 안 되죠. 추가신고 단순경비율이 높으니까 1천만 원이면 소득공제 10원도 안 받았어. 세율 6% 적용되거든요. 소득공제 아무도 안 받, 내 것도 안 받았어. 까먹고. 1천만 원 6%면 얼마죠? 60만 원. 세액공제도 안 받았어. 그럼 60만 원 내면 돼요, 그냥. 1억 60만 원 내는 거 작잖아. 그 이유가 추가신고가 가능해서 그렇죠. 추가신고 단순경비율은 땡큐인 거지, 땡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 계속 강조했던 게 간이가세로 시작해라. 그러면 2년 동안 세무대리인 써야 맞아요.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단순경비율 90%고 대충 계산하는 거 알겠죠? 소득공제도 안 받고 세액공제도 안 받았어. 그런데 저한테 소득공제 항목이 뭐예요? 하니까 제가 링크를 막 걸어주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지네? 그럼 세금 계속 내려갈 거잖아. 그러면 맥시멈 종소세 60만 원 잡았는데 1억 팔았을 때 그러면 종소세가 계속 내려가면 20, 30만 원 낼 수도 있겠네. 맞죠? 중요한 건 세무대리는 2년 동안 안 썼던 사실이에요. 1년에 200만 원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400만 원 아끼죠. 번 거잖아. 안 쓴 것도 번 거잖아요. 신규 사업자는 간이가세가 유리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간이가세가 대다수 유리하고 종소세도 다음에 초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다. 세금신고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1회부터 오늘까지 세세하게 계산하는 거는 좀 몰라도 돼요. 큰 맥락.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결국엔 세금이 내려가는 거니까 많이 알면 좋은 거죠. 근데 큰 맥락을 알아도 2년 정도는 세금 걱정 별로 없겠구나. 간이가세로 시작해도. 꼭 일반과세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일반과세로. 간이가세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세금은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세금을 디자인하라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맞는 세금 솔루션을 찾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간이가세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나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일반과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너무 좋을 건데 시간이 촉박해서 대부분은 유리하다. 꼭 일반 과제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두 가지만 딱 설명해드리고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아 6주 강의는 진짜 보람됐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세금은 알아야 돼요. 세금은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분납. 분할 납부가 유일한 방법이라. 근데 분할 납부도요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해줘요. 세법에서 미리 요즘에 제가 부동산 세금도 공부한다 그랬죠. 부동산 세금도요 미리 단돌이 해야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지. 매매계약 딱 끝내놓고 내가 중과세 적용받냐? 어쩌라고? 세금 많이 내야지. 양도 차익을 노리고 이 집을 힘들게 차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는 건 꿈에도 몰랐는 거야. 꿈만 공부하면 돼. 미리 알고 대비했으면 뭐 증여를 하든 법인으로 가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초기에 누렸던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충분히 만회했을 겁니다. 세금은 항상 미리 대비해야 돼요. 당장 사업을 안 해도 이런 거를 알아서 공부해 놓으면요.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6주 동안 강의 들어가가지고 알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네. 책 보고 궁금한 거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픈 채팅방에 질문하면 돼요. 이 남부 채팅방은 교육기관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고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으로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답변도 드리고 할 거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6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